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2002년부터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및 이해에 기반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2018년 10월 세간을 놀라게 했던 고양 저유고 화재 사고의 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 D씨를 사건 초기부터 알게 된 인연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D씨가 풍등을 날린 것이 결과적으로 큰 화재 사고로 이어져 117억 원이 넘는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은 물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D씨가 날린 풍등이 이 화재 사고의 원인이고, 따라서 D씨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검찰의 결론에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선뜻 동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D씨가 날린 풍등이 화재를 발생시킨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저유고 인근 잔디를 태운 화재에 불과했습니다. 저유고 인근 잔디에 일어난 작은 화재가 저유고 폭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풍등이 송유관 공사 앞마당에 떨어져 불씨가 잔디밭으로 옮겨 붙는 동안 무려 20분 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저유소 상황실에서는 화재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KBS 7시 뉴스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CCTV 화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때부터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 붙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 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디밭이 타들어가는 18분 동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한송유관 공사 직원 6명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양 저유소에는 무려 45개의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감시 중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이었던 일요일 근무자는 4명에 불과했고 CCTV를 감시해야 할 통제실에는 1명만이 근무했는데 이조차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 더미가 쌓여 있었고 인화 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화염 방지기가 유중앙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이 화염 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인용한 경찰 관계자의 말대로 고양 저유소의 환경은 풍등이 떨어져 기름 탱크로 불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일 폭파된 저유고 유류탱크 인근의 다른 유류탱크들은 그 엄청난 폭발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번 폭발의 원인이 작은 불씨에 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억지로 들리는 까닭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D씨가 저유소의 존재와 그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D씨가 일하던 공사장은 터널 발파 공사장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발파 작업을 하고 사고 당일에도 이미 2차례나 발파 작업과 불착 작업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파 현장과 고양 저유소는 5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발파 작업을 하는 공사 현장 바로 옆에 그토록 위험한 저유소가 있다는 것을 과연 누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고양 저유소나 발파 작업을 하는 업체에서 그 위험성을 적극 알리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하지만 저유소 인근 초등학교에서 8년 동안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을 정도로 고향 저유소의 존재와 그 위험성은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에게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근무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향 저유소 주변에는 위험 표지판조차 많지 않았고 명문 표지판도 거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안전보다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들의 탐욕으로 인한 많은 인재들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고향 저유소 화재 사고도 그런 사고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원래 공기업이던 대한송유관공사는 2001년 민영화된 후 매년 수백억의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무려 117억을 주주들에게 배당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는 민영화 전에 비해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허술한 관리와 방제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결정한 자들은 그대로 두고 말단 현장 관리 책임자나 인근 공사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엄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D씨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터널 발파 공사 현장에서 주야 이교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는 발파 작업이 끝나면 부서진 돌더미 잔해를 손으로 옮기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날 그의 발 앞에 풍등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등을 저유소 쪽으로 날려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이번 사고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경찰이 사건 초기에 D씨의 국적 등 주요 인적 사항을 공개해 이미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은 강압적인 수사로 D씨를 범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D씨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미 많은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만일 D씨가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건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고 다시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한 외국인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D씨가 이 사건 주요 범인으로 처벌되지 않고 한국에서의 근로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아시아의 친구들.